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대부분 잘했다고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서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전문가들과 이 문제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3월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가 터졌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법 리스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질 때 뒤집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잖아요. 국민 속인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불체포 특권 제안했는데 응하셨어요? 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약 50분간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임 정부 민주당을 향해 맹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자, 송건정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네. 그 여당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다수당이 먼저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원고에도 없던 이야기, 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부랴부랴 이 원고를 다 고쳤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최근에 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그 체포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네. 또 이재명 대표도 전에 한번 부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려고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것을 폐지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최근에 한 4번이나 연달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서약을 하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바꿨는데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여러 가지 어떤 후쿠시마 그 방류수 문제로 여러 가지 그 어떤 집회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공격을 하고, 또 좀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하나 했죠.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 지금 300명인데 270명 선으로 줄이자. 이것은 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고 하니까 네. 이것은 논의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여당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선거가 너무 가까워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예.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느라고 보통 보면 여당 대표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 좀 큼직한 그 굵직한 국정 아젠다를 제시를 하는데 예. 이번에는 그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그 간전평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왜 저렇게 김기현 대표가 화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도와서 국회에 있어서 이렇게 해보자, 뭐 협치하자, 이런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문재인 정부 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2년 차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또 이재명 다 야당 대표를 탓하는지 지금 싸우러 온 건 아니잖아요.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실정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 그렇게 뭐 특이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네. 정부 여당 대표로서 야당을 저렇게 힐난하는 정도
정도의 대표 연설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거기에다가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셔서 좀 훈계하러 나오셨구나. 근데 지금은 국민 입장에서 좀 여당 대표가 여유를 가지고 경제와 민생에 좀 집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 국민이 바라는 어떠한 방향성을 좀 제시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서쓰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반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야당 대표에 대한 반박을 넘어서 너무 반박에 치중하다 보니까 큰 여당 대표로서의 국정의 어떤 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손색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이승훈 변호사가 김기현 대표 연설을 전문을 다 안 보시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재정 준칙 꼭 도입하자 그런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강조해서 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70년에 걸쳐서 국가 채무가 600조 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21조가 늘어서 지금 1000조가 넘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우리가 그런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나라였는데 나빠지면서 이게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 준칙 하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화답하면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 숫자 10% 줄이는 거예요. 지금 300명이니까 30명 줄이는 거예요. 여야가 맘만 먹으면은 뭐 지금 내년 총선까지 10달이나 남았습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일단 뭐 지역구에서 뭐 이제 선거구 조정 끝나면 비례대표 부분 과감하게 줄이면 되는 것이고요.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스스로 그걸 내려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게 헌법 개정을 해야지 깔끔하게 끝나지만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대국민 서약을 하는 식으로 사실상 저거를 헌법에 있는 조항이 있지만 사문화시키겠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되는데 뭐 민주당이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죠. 근데 김기현 대표가 중국과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하겠다.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놓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보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지방선거에 이 영주권, 거주권 갖고 있는 분들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뭐 3년 정도 살면 되나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투표권 안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몇몇 나라, 유럽 나라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상호주의에 따라서도 안 줘도 되는 걸 굳이 줘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야 되느냐. 자, 박승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선거가 되니까 지방선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뭐 김은혜 수석이 당시에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국한되어서 투표권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인들에게 이 투표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단지 거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최소의 거주 기간을 걸고 있고, 사실 이 투표권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장기 체류자, 그러니까 장기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시간이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는 지방선거, 그러니까 국민의 삶과 조금 더 밀접하게 지역에서 연관될 수 있는 선거에 국한해서 투표권을 부여하자, 이것이 어느 정도
정도 타당하다라는 주장이 사실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환영하지만 예.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 중국인 투표권을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반중 감정을 활용하고 이것을 뭔가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 있습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게 그 근거가요. 공직선거법 15조 2항 3호예요. 어떻게 네. 되어 있냐면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그 영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록대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올라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선거에 대해서 선거권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여기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선거권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네. 공직선거법을 이제 그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네. 저는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중국을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것, 중국인들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왜냐하면 법 자체가 그냥 외국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예.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 선거권을 주지 않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네. 거기에 따라서 예. 그 보조를 맞추겠다. 한 요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지난번 그 싱하이밍 대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자,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만난 이재명 대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표정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한번 보시죠.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란 게 있긴 있었습니까? 제 마음대로였죠.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겁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죠. 포함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민주당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국민을 실망시켜서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왜 하나도 없는 겁니까? 네. 자, 이 대표 뭐 피식 웃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이재명 대표는 피식 웃었지만 지금까지 아쉬운 것이 이 부분의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조금 전에 예. 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중국인들에게 투표권 주는 문제도 10만 명이라고 해도 실제 투표율은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어떤 그 문제도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슈로 만들 정도로 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는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파생 이슈들이 있어요. 그 심지어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네. 그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이야기를 할 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좀 제기를 하고 네네. 못한 게 아쉽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친명계 좌장이. 예.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런 발언은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예.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상당히 올라갔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파생 이슈들이 막 생겨나고 한중 관계가 지금 어떻게 경제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정도인데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입장을 밝혀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고 뭐 아니면은 약간의 그 어떤 불찰이 있었다고 사과를 하든지 네. 왜냐면 이 문제로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교수단체에서 여당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고 네. 마치 저렇게 좀 어떻게 피식 웃는 저런 모습, 예. 또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네. 또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일단 싱하이밍 대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문호동 무임금과 관련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는 김남국 의원을 저격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치과까지 해도 꼬박 봉급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협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 연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뭐라 그랬냐면요. 무단결근 사실 아니다. 의원회관 지역 사무실 계속 출근을 했고 모두 청가서를 제출했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승 변호사, 뭐 아까 싱하이밍 대사 건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 건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대표에게 존재감이 없다,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존재감은 좀 확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충실한 내용으로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호통치듯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네. 무노동 무임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며칠간 잠적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된다. 좀 기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기준이 명확한,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국회의원들이 100%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된 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겠다라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현실성 있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네. 김남국 코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김남국 코인 관련해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어떠한 좀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문제도 국민들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좀 너무 뜬금없이 나왔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가 정말 10% 감축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국민의힘도 안 받고 민주당도 안 받을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당연히 외국인의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원칙이죠. 그렇지만 이미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외국인에게 일정한 영주 기간을 거친 사람에게 이 투표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줬다 뺏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담당 장관인 법무장관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마치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너무 친일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네. 대책으로 반중 정서를 좀 너무 선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것들은 여당 대표로서 좀 정치적인 혼동을 주는 외교 행위에 대해서는 예. 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무노동 무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요,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벌써 수십 번 나왔습니다. 매번 지금 21대 국회죠. 매번 국회 때마다 정치혁신하면요, 이 무노동 무임금이 반드시 단골 메뉴로 나오고 네. 그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요, 상당히 그게 다 어느 정도 그게 안이 다 만들어져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가야 되는 출석해야 되는 회의에 나가지 않은 만큼을 계산해서 국회의원 수당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하는 예. 그런 합리적인 방안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여야 간의 결단의 문제다.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무노동 무임금 해야 된다고 민주당 소속 의원일 때 그렇게 또 주장했던 분 예.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김기현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 야, 민주당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예, 그 반일 정서. 지금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 그 인천 부평 집회에서 이제 핵 오염수라는 말도 그거 뭐 부정확하다. 핵 폐수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핵 폐수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중국이에요. 예. 중국 용어를 또 그렇게 써요. 그리고 우리 오늘 그 원자력, 한국 원자력 학회, 이 원자력 학자 1개인이 아니고 네. 몇몇 사람들의 공동 성명도 아니고 원자력 학회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주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국이 쓰는 핵 폐수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에 이 합치되지도 않는 용어를 쓰면서 예. 반일 선동을 하고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15분 동안 그걸 얘기 듣고 우리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투쟁 공동으로 해 나갑시다 이렇게 했던 분이 이 민주당이 지금 뭐 김기현 대표 저 얘기에 대해서
반중 정서 자극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기현 대표 연설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대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회의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소수성 실험해서 자영업 줄폐업시켰죠? 전월세 대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 어느 당 정권입니까? 흥청망청 비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00조 더 넘어요. 이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봉급 들어서 갚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 노조의 투명성, 공정성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선제적 보고는 탁월한 외교 전략인 것입니다.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중간에 야유가 좀 커서 대표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많았는데 많이 아프겠죠, 뭐. 아픈데 콕 찔렀어요. 네, 여야가 뭐 너무나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픈 건 민주당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 목일 것 같은데요. 너무 예. 소리를 많이 지르셔가지고 네. 이제 저렇게까지 이제 화를 내시면서 예. 저렇게 말씀을 하셔야 됐나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실 이렇게 연설을 하다 보면 예. 뭐 이제 고성도 오가고 야유도 오갈 수는 있는데요. 사실 좀 정도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김기현 대표의 연설에서 주요 장면들을 보게 되면 빠짐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 뭐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심지어 민주당 팬덤 이야기까지 지금 타당의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정치적인 발언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고 예.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리는 사실은 상대당을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민생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지금 뭐 민주당 문제점만 뭐 김기현 대표는 얘기했고 그게 굉장히 아프게 들렸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지금 진짜 아파야 되는 거는 정부와 여당이죠. 지금 수능 출제 방향 두고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수험생 커뮤니티 맘카페 난리 났습니다. 지금 수능 몇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수험생들 혼란스럽게 한 정부가 있었냐?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지금 민생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중국인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짜 평화, 진짜 평화 이런 개념 빗들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와 상반되게 오히려 본인의 권위와 위신을 스스로 낮추는 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능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요번에 이제 2명의 인사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수능 시험 또 이렇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담당하는 그 대입국장이죠. 이제 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요. 작년 말부터 이제 윤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하면서요. 예. 이른바 그 킬러 문항. 이거 6월 모의고사에서는 기존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이고 예. 9월 모의고사에서는 더 줄이고 그리고 연말 수능에서는 거의 없어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라. 네.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그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간 큰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는가 봤더니요. 그 대입국장이라는 지금 경질돼서 대기 발령됐죠. 윤의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교육부총리의 비서실장 출신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리고 한국 교육평가원장. 네네. 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사표를 예. 냈는데 이분도 작년 3월에 임명이 됐어요. 작년 3구 대선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알박기 하고 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대입국장 경질을 하면서 이건 이권 카르텔이다.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한 게 네. 그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과는 결이 맞지 않는 분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지시도 안 듣고 뭐 그랬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있는데 작년 말쯤에 아마 이 대입과 관련된 뭐 킬러 문항 그 내용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내려진 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입시 그리고 대학생들이 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지금 논의가 이 뭐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혼란스러운 건 맞아요. 이 일타 강사라고 하는 1년에 뭐 몇백억씩 번다는 그 일타 강사들이 또 반발하고 있고 뭐 학생들 도대체 뭐 하라 그러느냐 뭐 이런 반발도 있는 반면에 문제 쉽게 내서 학생들 덜 고생하게 하겠다는데 그게 또 무슨 문제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뭐 100년 대계가 교육이라는데 좀 진짜 옳은 방향이 뭔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요,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이 김 대표를 향해서 거의 뭐 야유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수석 최고위원이죠. 여당 대표 연설하는데 계속해서 땅 대표, 뭐 땅 팔아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옛날에 이제 모 회장님이 기업은 면유, 뭐 정치는 면유,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고요. 이제 우리나라 GAC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에서 예. 2023년 국민소득 35,000불 넘는 그러한 나라의 저 정치 모습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재미있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도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당 대표가 무슨 말을 하길래 저런 식으로 방해를 할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게 아픈 것은 김기현 대표의 목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 이야기가 사실은 민주당한테 아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정청래 의원이 저런 식으로 그 방해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뭐 별 이야기가 아니고 그랬으면 저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그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봤더니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방청석에 초등생들도 있었는데 초등생들만도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는 이제 그래요. 김기현 대표가 마치 민생을 포기하고 경제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라고 비난을 했잖아요. 예. 이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얼마나 먹혔을까, 고개를 끄덕였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 지금 서민들, 중산층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의 저 말이 맞겠죠. 그렇죠.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자영업 폐업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동산값 폭등했다라고 비난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거 정부의 어떤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 제한한 것들을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종부세도 낮춰주고 양도세도 낮춰주고 그래서 또 세수는 펑크가 나고 근데 그 35조 정도의 세수가 펑크 났는데 예산을 불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추경도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들은 서민들에게 들어올 것인데 결국에는 부자 감세하고 서민들에게는 돌아가는 예산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야당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제에 있어서 민생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국정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그리고 야당의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여야가 너무 싸우는 모습도 국민들께는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습니다.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특히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아니라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시는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 제안했는데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에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그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니까 예. 총선이 다가오고 있거나 느낌은 들어요. 총선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기싸움을 하는 건데 국회 그 본회의장 배치를 보면은 보통 초선 의원들이 앞쪽에 앉습니다. 예. 초선, 재선 앉고 그 다선 의원과 지도부가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뒷자리에 앉죠. 제일 뒷자리에 앉는데 주로 이렇게 말싸움하는 것은 초선, 재선들이 앞줄에서 해요. 예. 그리고 뒤에서 당 지도부는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이런 게 통상적인데 네. 지금 제일 끝줄에 있는 수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계속 여당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땅땅땅 하면서 그냥 회방을 놓듯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아까 보면 목청도 굉장히 높게 하고 예. 본인의 존재감을 같이 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네. 그동안 너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력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만큼 거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예. 이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방탄도 그렇고 뭐 돈봉투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한 계단 같은 것도 네.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을 좀 경청을 해서 그 또 다른 방법으로 뭐 대변인의 논평을 내거나 해서 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선진화된 국회지. 예. 저렇게 현장에서 제일 뒤에 있는 원내 사령탑이 네. 그렇게 그 고함을 지르면서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네. 저는 뭐 아무리 총선이 다가온다고 해도 저거는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좀 부정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이야기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비롯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어기고 본인 사건 포함해서 민주당 사건 4번에 대해서 실제로 방탄을 하셨죠.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요.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미 중요한 사건들은 다 재판에 넘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좀 늦었다는 비판도 있는데 보이죠. 언론에서 하실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뭐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이 체포동의안 부결돼서 불구속 기소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가정하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정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네. 대표적인 그룹이 BTS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방탄소년단 7명인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의원 뭐 다른 뭐 국민의힘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3명만 더 포함되면 방탄 의원단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BTS 뒤를 잇는 BT2가 생기지 않을까 일단 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제 생각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시건한 거는 사실이죠. 이제 대선 공약을 먹었으니까.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저렇게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잘했다라고 지금이라도 뭐 늦었지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재명 대표가 좀 무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 것이 여러 가지 아직 중요한 혐의가 남아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뭐 대북송금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될 거는 백현동이에요.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백현동 관련해서 김인섭 씨가 예. 5월 달에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그 기소가 돼가지고 6월부터 이제 공판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때 그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디벨로퍼 정모 씨도 구속이 됐단 말이죠. 네. 거기에다 또 뭐가 있냐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공직선거법에서 뭐 김문기 씨 뭐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그 백현동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백현동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협박이 없었으면 그와 같은 이상한 종상향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현동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네. 조금 있으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 칼날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과연 그때 지금 약속한 것을 또 시건하실 것인지 예. 지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의미 있는 그러한 미소를 지은 것이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정성훈 민주당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차고 넘친다는 증거,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요. 그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곧바로 맞받았는데 두 사람 이야기 이어서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체 재판의 분위기를 보면은 아, 정말 검찰 수사가 이게 무리한 수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성호 의원이 하신 말씀, 라디오에서 하신 말씀, 또 라디오네요. 라디오가 하신 말씀을 제가 듣진 못했는데요. 제가 증거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추격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일반 국민들은 돈 30만 원 받고 구속되는 것, 뭐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 아닙니까? 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증거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 그런데 팩트라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장관. 자, 박승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사안이 섞여서 한동훈 장관이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정성호 의원의 그 한동훈 장관이 말했던 증거가 사실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 비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그러니까 여러 수사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재판의 현장에 가 있진 않지만 재판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실 유동규 씨의 증언에 지나치게 기대서 검찰이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나와서도 뭐 굉장히 많은 말을 했고 재판장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또는 구체적으로 기억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확실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진술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동규 씨의 진술이 만약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있느냐. 네. 그동안 사건에 대해서 비판했던 여러 가지 뭐 비판 지점들이 있었지만 네.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 유동규 씨의 오락가락하는 진술 말고는 구체적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저는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정성호 의원의 저 얘기는 본인이 지금 검찰도 아니고 뭐 수사관도 아니잖아요. 예. 하나가 뭐 제대로 된 증거가 뭐 하나가 있는지 10개가 있는지 본인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냥 정성호 의원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봐야 되죠. 예. 정치적 주장. 근데 이제 저 한마디로 반박을 하자면요. 대장동 사건,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2월 27일 날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에 네. 그때 이제 뭐 대장동을 비롯해서 뭐 성남 FC 뭐 3개 혐의가 적용된 거 아닙니까? 근데 대장동 관련해서요. 만약에 지금 뭐 유동규 씨 그것 때문에 검찰이 그것만 갖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대장동 관련해갖고 정진상 씨는 왜 구속이 됐죠? 구속영장을 그럼 뭐 검찰에서 뭐 구속을 시켰습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했고 다 해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의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인해서 예. 구속돼 있는데 뭐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이죠. 뭐. 예.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증거는 대장동 관련이에요. 예. 대장동 관련이고 지금 유동규 씨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선거법 비입니다. 재판에 들어간 건 선거법에서 뭐 유동규 씨 진술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건 체포 동의안까지 제출이 됐지만 부결이 됐던 그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여기에 대해서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고 실제로 그 구속영장 그때 당시에 이 영장을 보면은 이 검찰의 수사 기록이 엄청나게 많아서 복사를 하는 데만 뭐 몇 달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수사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그 수사 기록들 안에 다 증거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한동훈 장관이 대장동 수사를 두고 이 사고 넘친다고 한 건데 네네. 지금 정성호 의원 하는 말은 이 뭐 진술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법원 그러니까 선거법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그래서 유동규 씨가 계속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거 그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만 갖고 이야기한 건 아닐 것 같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법사위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 한동훈 장관하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또 충돌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용해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몇 프로나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뭔지는 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고 그리고 자유가 있는 건 당연한데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뭐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지 지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혼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라든가 이 서로 간에 건설적인 논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한동훈 장관께서 제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물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하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 법 이름이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동반자니까 1인 가구는 여기 당연히 해당 안 되죠. 그리고 이 여기 법안의 보면 발의를 기점으로 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떠냐는 것을 내가 지금 질문하는 그리고 거 아닙니까? 이 법의 내용은 생활 동반자 관계에 해소해서 이혼적인 관계라든 이런 거 되는 거예요. 1인 가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생활 동반자법을 물으면서 1인 가구 개념을 또 요구를 하니까 한 장관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생활 동반자법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 좀 의도를 하고 물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근데 저게 싸울 일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말 자체가 동반자라고 하면은 2명 이상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네. 혼자 살면서 동반자 있다라고 하는 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동반자 뭐 그렇게 되는 건가? 그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 동반자법이 뭐냐면요. 기존의 이제 생활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정보다도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규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해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새로운 형태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이게 생활 동반자 법인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1인 가구 운운하고 하는 것은 좀 포인트를 잘못 집은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 이렇게 난 생각한다. 내가 그 법은 대충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과 박범계 의원 뭐 거의 모든 현안에서 부딪혔는데 오늘 오랜만에 법사위에서 또 한바탕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1심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기 앞서서 조 전 장관과 조민 씨가 관련 소문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포르쉐를 몬다든지 그런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네. 자, 법원 판결이 좀 묘해요. 이승훈 변호사. 이게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포르쉐를 조민 씨가 운행한 적이 없다라고 판결은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소유주가 아니다가 아니라 아예 운행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허위 사실이면 명백하다 이런 건데 예. 포르쉐를 탔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할 만한 명예훼손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고요. 예. 서로 명예훼손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세연에서 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조민 씨를 비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장관으로서의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한 거고요. 조민 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포르쉐를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는데 탔다라고 하고 마치 자신이 부잣집 딸처럼 그렇게 돈을 막 쓰는 사람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봤을 것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비방의 목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인이라는 개념, 조 장관에 대한 관심이 컸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랬고요. 조민 씨도 공적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민 씨 스스로 예전에 SNS에 뭐라 그랬냐면 나도 준공인이니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준공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명백한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인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 아내나 가족이나 뭐 이렇게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공인에 포섭시키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준공인이라고 했으니까 준공인이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승훈 변호사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명예훼손죄로 검찰이 기소했으면 유죄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을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거든요. 70조 1항에 어떻게 그 규정이 되어 있냐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2항은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그런 처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검찰에서 그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정보통신망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민사적으로는 아마 그 지난번 1심에서 그 한 5천만 원인가요? 그 손해배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사하고 형사는 좀 다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이게 비방할 목적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할 거냐,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환경들을 봐야 될 텐데 그 판단이 참 재판부에게 달려 있다는 거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민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자신이 뭐 SNS에 들은 의사면허 반납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집행정지 같은 거 안 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복지부 측에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그랬다가 지난번 청문 조사 때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청문 절차가, 그러니까 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가 있죠. 보건복지부는 본인에게 등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청문 과정을 거치고 그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문 절차,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었죠.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알려지니까는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그 대신 이 집행정지 처분 신청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본인이 거기 가서 청문 절차에 응하고 또 이것과 별개로 지금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좀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어차피 이것을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나 아니면 그 항소에 가서 항소심에 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거나 같은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같은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을 생략을 하고 그 대신 청문 절차에 가서 본인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저 이야기가 저거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던 게 있는데 그것을 계획된 것은 다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의사면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가서 본인이 자원봉사를 해서 의료 행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원봉사를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일단은 무면허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취소가 통보를 절차가 들어갔으면은. 그런데 저는 저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뭐 법적으로 아직 면허가 취소된 게 아니니까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실 분도 있는데. 일단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예정된 의료봉사는 하고 반납하겠다. 이게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지난주에 서울대가 조 전 장관 파면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 나오는 게 더 가까워진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김남국 의원과 함께 쌍국당 만들어서 출마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선뜻 공천을 줄지 안 줄지도 굉장히 당내의 여러 파열음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무소속이나 신당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김남국 의원이 같이 이렇게 연합하면 이제 쌍국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국 김남국 듀오가 이루어진 정당이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네, 약간 뭐 조롱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딸까지 기소한다 그러면 자꾸 정치권으로 떠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박승미 전 최고위원 보실 때 실제로 나올까요?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정치권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해석의 결과에 따르면 이거는 1000% 출마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 역시도 출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정치권의 설왕설래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명료하게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사실은 선긋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발언이 소개가 되지만 그중에서 민주당으로 와서 출마해라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공천 자체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실상 무소속이나 신당을 창당해서 본인의 독자적인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고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설도 한쪽에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정치권의 깊이 인물들이 또 갑자기 나오시겠다고 하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계속해서 우병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또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이름 달고 조국 전 장관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사실은 마치 정치권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이런 그 논쟁이나 공방들을 벌이고 있는데 상당히 좀 비생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두 사람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다 법적 문제가 끝났죠.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사람이 2심, 3심 결론이 안 났다고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출마하는 거, 그게 과연 적절하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공통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 다만 법정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게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조국 전 장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양상가 때 같이 따라갔던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그 민정수석실에 선임 행정관을 했던 분이 있고 지금 뭐 내년에 전주 쪽에서 출마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 그 총선 그 해시태그 조국 출마 이런 거를 막 하면서요. 정치적 복권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본인 얘기니까 아직 그 얘기를 못 쓰고 있는데 최측근이 정치적 복권 얘기를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 총선에 나가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정치적으로 복권된 거다. 국민들이 이 검찰과 법원에서는 징역 2년이지만 국민들은 조국에게 정치적인 복권을 해준 거다. 벌써 이런 용어까지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거 훤히 보이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안타까워할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지금 1심 선고 올 2월 있잖아. 2월 내에 나오지. 3년 2개월 만에 나왔어요. 이게 김명수 법원 체제의 문제점인데 그 김미리 부장판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건데 저거 2심 재판요 제대로만 진행되면 내년 총선 전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2심 나와도 되나요?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뭐 홀딩이라 그러나요? 지금 뭐 보류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서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요. 이른바 쌍국당, 조 전 장관, 조국, 그리고 김남국의 국, 쌍국.
신당 창당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조 전 장관 엄청나게 존경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제가 대학을 다닌 동안 대학원 다닌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수강 신청까지 2번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따로 풉시다.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어떨까요? 지금 조국 조국 백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예. 조국 백서의 저자이기도 한데 김남국 의원이.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인연으로 머리맡에 두고 뭐 조국을 생각하면서 잔다. 그때 그리고 또 조국 수호 집회에도 나가서 연설도 하고 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엮어서 어떻게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인연으로 무슨 당을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선거에서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총선을 희화시킵니다. 예. 희화시킬 뿐더러 저것이 결코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저는 지금 뭐 조국 전 장관 출마 뭐 이런 김남국 출마 또는 뭐 우병우 출마, 최경환 출마하는 것들이 찻잔 속의 태풍이지 저기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게 총선에 들어가면은 진영 싸움이 됩니다. 양쪽 진영이 싸움이 되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비대위 체제든 선대위 체제든 갖춰져서 양쪽이 싸우면은 항상 총선 때 보면은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 출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그것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적 복권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은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을 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이 전부 다 폄훼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명예 회복을 또 명분으로 출마할 뜻도 내비쳤는데 그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저는 절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참 됐어요, 사건이.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잊힌 것 같은데 김혜경 씨의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불리던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당 관련 인사들과 식사할 때 돈을 대신 내준 걸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한 걸로 넘겨졌는데 1심 구형이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떤 내용, 당시 유용 정황이 담긴 녹취가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카드 갖고 있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일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해. 금액이 지금 78,000원 나왔는데요. 요거 아내 것만 계산한 것 같거든요. 네가 안 했어, 계산? 제가 그렇게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X병은 26,000원을 했어? 네, 따로 했습니다. 104,000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6,000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적인데 범행 부인하고 있고 반성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징역 1년 구형을 했어요. 이게 빠른 진행입니까? 아니면 좀 더딘 겁니까? 일단 이게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위법한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재판을 위법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반드시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판사들이 어기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굉장히 계획적이다. 뭐 계획적일 수 있죠. 범행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계획적인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는데 물론 이제 기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뭐 법정 구속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배모 씨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반성을 갖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똥이 결국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문제로 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 직접 나서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법인카드 문제는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 아내가 어쨌든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건 잘못이죠.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부하 직원이 법인카드 마음대로 쓸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김혜경 씨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김혜경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뭐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배모 씨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뭐 법인카드니까 뭐 쉽게 우리가 뭐 쉽게 밥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된 것이고요. 네. 비록 이게 이제 78,000원이어서 액수 자체는 작습니다만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굉장히 엄히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일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처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도 뭐 이런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꼭 이재명 대표나 그 부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직자나 그 부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오늘 1심 구형 나온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78,000원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선거법에서 그때 김혜경 씨 외에 세 사람이 식사값이에요. 그런데 왜 78,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큰 죄가 되느냐 하지만 이것은 공직선거법이고 그 이후에 이 배모 씨가 그런 사실을 또 부인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 이것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아시다시피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이거 먼저 기소를 한 거예요. 지금 본안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이 그 구형까지 나왔는데 본안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 법인카드 유용 그때 김혜경 씨 쪽에서 이 법인카드로 뭐 사서 초밥을 뭐 배달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수사 중입니다. 그것도 있고 또 병원에 처방전을 대리로 뭐 발급받았다는 거. 이 건은 그 바로 업무상 배임으로 별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미칠지 그 부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공직선거법 관련이니까 6개월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 기소를 한 건데 나머지 본안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혜경 씨도 뭐 모의한 정황이 같이 있어서 아마 같이 재판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파리에 가 있습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 참석차 갔는데요. 어제 파리에서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밤 10시쯤에 영어 프레젠테이션도 한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습니다.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미래, 약속, 보답, 그리고 연대. 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뭐 강력한 경쟁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한국, 이탈리아 순으로 30분씩 진행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순서에서 마지막 연사로 등장합니다. 영어로 미래 약속 보답 연대 이걸 주제로 연설을 할 계획인데요. 자, 신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요, 우리가 뭐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했지만 그건 이제 인정 엑스포고요. 이거는 이제 공인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올림픽보다 월드컵이 더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그 월드컵보다도 더 경제적 효과가 큰 게 이 바로 공인 엑스포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발부터는요, 사실상 사우디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던 그런 구도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이제 오일마니가 있고요. 국부 펀드가 엄청난 이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거를 끌어모았는데 한국이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많이 좀 따라갔습니다. 저기 나오듯이 지금 우리 정부 분석으로 사우디 87표, 80표. 저게 이제 회원국이 170 몇 개 나라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년 11월에 저 역전하면 기가 막힌 그 역전극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꼭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나서는 경우가 없는데 뭔가 이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영업사원 1호로서 그걸 하는 거고 이게 또 이제 사우디 빈살만을 좀 자극해서 빈살만도 뭐 윤 대통령보다 일찍 가서 지금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예. 자, 어제 윤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길에 오른 김건희 여사, 이 손가방에 키링을 하나 달았는데요.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단 부산 is ready. 예. 부산 준비되어 있다. 예. 그리고 그 힙코리아, 그 한국의 좀 어떤 응원을 하는 예. 그런 메시지들이 저 안에 담겨 있는데 저 키링은 일단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원래 저 문화예술 쪽에 있었으니까 예. 이것을 또 아이디어를 내서 입안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뭐 부산 is ready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네. 저번에 그 실사단이 왔을 때 예. 그때 만찬장에서 그 했던 구호들이죠. 그래서 저런 키링을 그 다량으로 지금 가지고 가서 파리 현지에 가서 네. 이 어떤 회원국들에게 179개 회원국인데 네. 회원국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면서 홍보 전략을 펼친다. 예.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윤 대통령 어제 우리 동포들 만나서요.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BI 회원국 179개국에서 한 국가마다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치하는 이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순서에는 그럼 누가 등장을 할지 그것도 궁금했는데 싸이가 프레젠테이션 첫 주자로 나서고요. IT 건축 전문가 윤 대통령 순서인데 중간중간 걸그룹 에스파 유명하죠. 그 멤버 카리나가 나오고요. 성악가 조수미 씨는 영상 메시지로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에스파에 카리나가 등장하느냐고 많이 묻던데 에스파는 지금 그 자체로도 뭐 세계적으로 지금 블랙핑크를 잇는 그 걸그룹이니까 인기가 좋지만 에스파는 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바타와 함께 공연하는 우리 걸그룹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미래 세대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싸이는 그 전 세계에 우리가 지금 그 K-팝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저 아티스트죠. 강남스타일이 나오고 나서 그 파리 에펠탑 앞에서 이른바 플래시몹이라는 거 있죠. 즉석에서 했는데 그 행사에 2만 명이 왔어요. 그때 그 플래시몹처럼 부산 엑스포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한번 모아보자, 뜻을 한데 모아보자. 이런 취지가 있고 3D 기술도 좀 구현해보고 30분 내내 눈길을 뗄 수 없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예. 상전벽해 바뀌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김구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우리나라가 뭐 돈 많고 강력한 그런 나라보다도 문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결국은 이제 K컬처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그 다른 사우디엔 석유가 많지만 예. 우리나라는 K컬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엑스포를 뭐 유치할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물론 당연히 유치를 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굉장히 한국의 저력과 한국의 그 이미지와 한국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4차 프레젠테이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지난 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던 2차 프레젠테이션 때 영상 메시지로 영어 연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The 2030 Busan World Expo will be a festival where everyone around the world can celebrate, enjoy, and experience the future. See you all in Busan, Korea.
예, 자, 윤 대통령이 저렇게 영어로 보냈었고요. 미국 국빈 방문 때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하면서 그리고 의회 연설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당당하게 영어를 하나하나 인토네이션까지 신경 쓰면서 원고 수정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성 변호사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일단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것 같고요. 예. 과거 영어 연설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잖아요. 네. 이번에 꼭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빈살만 왕세자와 과거에 한번 만났었는데 네네. 이번에 다시 한번 만나서 대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0대 49로 시작한 게임에서 뭐 80대 87까지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꼭 부산 엑스포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변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중국이 우리 유치를 좀 저지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북한이요. 분담금을 그동안 안 내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면서까지 최종 표결에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불안하죠. 그리고 뭐 80대 87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투표는 뭐 비밀 투표니까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상당히 쫓아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예. 북한은 뭐 한 표겠죠. 예, 근데 예. 중국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검색을 해보니까 예. 조선일보가 5월 14일자에 보도를 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중남미 국가의 한 그 고위 관계자가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예. 뭐라고 했냐면은 그동안은 부산을 지원을 해왔는데 미안하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지지하기 어렵게 됐다. 예. 이유가 뭐냐? 경제 의존도가 큰 제3국의 설득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지원을 하지 못한다. 네. 그리고 결국은 한국에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그 제3국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중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것을 지금 계속 방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중국 이야기를 했지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니까 서로 빅트를 다투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더 현실적인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2030년 엑스포 유치지 않습니까? 중국이 2035년 엑스포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2025년 엑스포를 일본에서 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에서 했어요. 네. 그러면 2025, 2030, 2035를 전부 다 동북아시아에서 하게 되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것을 유치를 하면 중국이 2035년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같은 동북아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신경이 쓰이는 문제죠. 예, 이런 가운데 KBS가 어제 뉴스7을 진행하다가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라고 말을 했다가 2시간 후 9시 뉴스에서 이걸 정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요, 저희 지금 패널 할 때는 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자기 알아서 떠드는 거지만 앵커가 뉴스 읽을 때는 저 프롬프트에 있는 거 읽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걸 어떻게 틀리게 말할 수가 있는지 저거는 그 한글도 못 읽는 사람을 KBS는 무슨 아나운서로 뽑았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앞만 좋게 봐줘도 저런 실수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그런 그게 벌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즉각적으로 정정을 했으면은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2시간 뒤에 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